자, 2024년도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 국역이죠. 이즈물 논함,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쓴 옛 글입니다. 이 세 개 지문이 이제 융합형으로 출제가 된 건데, 최근에 출제된 이 따끈따끈한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문학 출제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 강의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학에 대해서 막 보기를 안 보고 풀어도 된다라고 한 강사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기는 보기로 인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일 때 보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안 본다. 물론 보기라는 것을 안 보고 풀어도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은 보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엽적인 걸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고요. 또 심지어 문학 개념어라는 것을 몰라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개념어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문학 개념어라는 게 출제의 논리라든가, 말하자면은 그 창작의 원리를 집약한 그 핵심 키워드예요. 단순한 사전의 뜻풀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정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어떤 상상한다든가 공감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곧장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학은 일단은 맞고 틀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체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문학에서 맞고 틀림을 논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소설가들이나 시인들은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단순하게 이걸 시험 문제 출제해가지고 자기가 쓴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맞고 틀림의 문제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막 그 생리 안 맞다 이거죠. 그렇지만 문학이라는 걸 도구로 해서 입시에서의 그 성적을 매기는 문제로 도구로서 활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막 그 자유롭게 상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작품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기본의 기본, 그 상식의 밑바닥에도 못 가는 수능 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현혹을 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런 거 출제의 논리에 맞게 설명하는 논법을 잘 익히고 그대로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나가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김종길의 문이라고 하는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EBS 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전급배려. 이건 EBS에 출제된 건데 가지의 생명력을 쓴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작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작품에 나와 있는 주체, 어떤 대상을 보고 썼냐, 그리고 A로 인해서 B, 인과, 이런 주체의 오류, 인과의 오류, 선호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인 정보를 그것만 딱 뼈다귀를 추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학을 감상하는 태도는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문학 전공자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제가 비법을 전수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잘 익히고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답은 고전 국어이기 때문에 융합형이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시 두 편에다가 고전 글을 융합적으로 섞어놨고, 보기에서는 이제 나달을 엮어가지고 같이 문제를 내고, 또 한 작품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전체 작품을 묻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출제가 막 6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런 융합형 잘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야. 2년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해는 현대시 두 편, 그 다음 해는 고전 국어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바뀔 수도 있죠. 뭐 현대시 두 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현대시 두 편, 고전 국역이 나오는 건 아니고 경연제로 현재 한 5년째 지속이 되고 있다. 이미 지금 우리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해설지도 제가 직접 썼고 지금 이 해설도 직접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육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저게 출제 논리에 왜 맞고 이게 왜 답이 되고 왜 안 되고 이런 인과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박힐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그 논리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추론을 잘해야 되거든요. 뭐 답은 맞았는데 그 생각 과정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론이면 모든 문제는 추론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있어 확인용도 있지만 추론의 문제가 더 많다. 왜냐하면 문학은 그 해석의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출문제에서 제가 여실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자 들어갑시다. 먼저 이제 현대시 김종길의 문하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고전 구격 한 편씩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살펴보고 문제 풀이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종길의 문부터 우리가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고 문제 다 풀이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제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딱 볼 때 이제 낯선 시가 나와도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문에 대해 썼다. 제목을 일단 먼저 보고 문이다. 이게 이제 서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게 되는 시상 유발의 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게 된 핵심적인 소재가 문이야.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단 말이야. 근데 이 문이 이제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의 문이냐, 역사의 문이냐, 뭐 돈의 문이냐.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기를 가지고 가를 감상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보기가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어서 나는 참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보기를 먼저 읽고 이 시를 읽어도 되고요. 이 시를 그냥 쭉 읽고 보기를 보고 확정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시를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흰 벽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에 벽이 있겠죠.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항상 먼저 봐야 돼. 화자가 뭘 봤냐? 벽을 봤어. 거기에 어련히 해들 적마다, 해가 들 때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벽에 이제 나뭇가지 그림자가 해가 비칠 때 그러한 정밀이 아주 고요함이단 말이야. 천년씩이나 머물렀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랫동안의 그 문에 벽에 그림자가 비치고 아주 고요하게 정적이 감도는 채로 천년씩이나 이렇게 벽이 있었다는 거야.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이 되어 온 것이 있다. 시적 대상을 여기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자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정서가 없지는 않겠죠. 모든 시는 주관이니까. 그러나 그 형식이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절제해서 썼단 말이야. 어쨌든 문의 벽이 있다. 그리고 단청은 이게 울긋불긋하게 칠해놓은 것이거든. 매년 연년이 빛을 잃어가고 두리기둥, 이 둥근 기둥이죠. 틈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월이 워낙 가다 보니까 낡았어. 햇볕,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잖아. 험상궂어 가는 것이 그렇지만 서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속에 존재해온 그 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구체적 행상화입니다. 시각적으로. 낡아갔지만 서럽지는 않았다. 그게 이제 화자의 정서인지 문의 정서인지. 문의 정서라고 하더라도 뭐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문을 의인화했다고 하더라도 서럽지는 않았어. 문을 의인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처럼 기와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 속에 소리 없이 쌓였지만 세월은 문은 이게 이제 핵심 소재죠. 아직까지도 닫혀있는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게 이제 화자가 기울이는지 또 문이 귀를 기울이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문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을 의인화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문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을 하나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주춧돌로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세월이 흘러가죠.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부러운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이 문, 아주 오랜 세월 속에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 어떤 생명의 세계가 이 문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생명의 세계가 죽지 않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꽃이 피우고 나무가 자랐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달리도 푸른 하늘, 이 푸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색채가 많이 나옵니다. 이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어떤 슬픈 일도 있었나 봐. 근데 그런 슬픈 일들은 다 지나가고 총총히 돌아오고 아득하게 흘러갔던 눈물과 함께 흘러갔던 별들도 다시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이제 사납던 비바람도 거쳤대. 낡은 처마, 아주 오래된 그 문 속에 있는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져. 이게 새로운 빛이 막 쏟아진다 이거죠. 그 새벽에 이런 시간적 배경이 있잖아. 오래 닫혔던 이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렸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문이 열렸다 그래서 쓴 시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동안 닫혀 있었고 낡아갔던, 그러나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가을풀이 우거지고 하다가 마침내 빛이 와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은 답을 못 찾잖아. 그래서 보기에서 한정을 해줬다니까. 그 보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푸른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문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에 낡아가다가 1000년 동안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그 정적을 깨트리고 푸른 하늘 속에 빛이 쏟아지면서 드디어 문이 짜잔 열렸다라고 하는 정보로 치자면은 굉장히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다르잖아. 문학이 비문학하고 다른 이유는 여러 대상들이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전제라든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든가 이 속에 들어있는 정서라든가 이 속에 들어있는 표현법이라든가 생생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 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그런 게 정보가 되는 거야. 이런 표현법, 정서, 그 시상 전개,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시상 마무리잖아요. 여기 시상 마무리예요. 이 마지막에 이 두 연이. 드디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까지의 감격스러움을 쓴 시야. 단지 그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 보기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한번 쫙 읽고 뭐에 대해 썼냐? 문에 대해 썼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낡아가다가 드디어 빛이 들어와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걸 썼구나. 그럼 그것이 나쁘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좋다는 쪽이겠죠. 근데 그거를 감정을 절제해가지고 문을 의인화해서 오랫동안 그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는 그 문이 드디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움을 담담하게 절제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담담하게 절제해서 썼다는 것을 여기서 출제는 안 했지만 낼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23번을 보면은 그 시에 딸린 보기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보기로 들어가. 이제 정체를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마냥 이렇게 읽고만 있으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보기를 보고 적절치 않은 것이냐. 보기는 무조건 적절치 않은 것이거든. 그럼 이 시에서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주어란 말이야. 항상 주어 서술을 잘 봐야 돼.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쇠락은 시들어가는 것이거든.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성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이 가진 힘이 역사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잘 봐야 돼. 자연이 인간 역사에 간섭을 해. 영향을 준다는 말이야.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영향의 인과관계는 이 자연이 인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을 풀어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쇠락하면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날아가 갔지만 역사의 문이 열렸잖아요.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그러니까 자연은 역사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또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그 변화와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수용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문을 말합니다. 이 문이, 기억의 문이 역사의 문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이렇게 탐색하거나 수용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 역사의 문이 뭐 귀를 기울인다거나 이런 것은 자연의 힘을 이렇게 탐색하거나 수용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쫙 열렸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참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조 안 하면 큰일 나죠. 참조 안 하면 문제를 못 푸는데? 그 보기 없이 문제를 푼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보기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보기를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해. 그런 것은 어쩌면 예외에 속하는 거예요. 일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보기 문제, 진짜 배기 문제죠. 이를 통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된다. 역사의 문이라니까. 이 문이.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마지막에 깃발이 나오잖아. 여기 마지막에 깃발, 그립던 깃발이. 요거는 이제 역사에서의 이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여기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명령대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인과관계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 자연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잘 보고. 자, 1번부터 보면은 흰 벽에 문이 있는 흰 벽에 그림자가 비치고 햇빛이 들었잖아.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것은 이 보기의 문제처럼 바로 이제 그 자연의 모습이 역사의 문에 이렇게 비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근데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소리잖아요. 자연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영향은 누가 누구한테 미친다고? 자연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의 오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감상을 그냥 하면 안 돼. 상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이 구절이 나타났어.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비치잖아. 그럼 자연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 흰 벽은 인간의 역사니까. 문에 있는 벽이니까. 자연에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자연의 힘을 탐색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역사가 자연의 힘을 이렇게 엿본다는 것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어디까지나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힘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자연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니까. 이게 인과의 오류로 출제한
출제 오류로서 이게 답이 되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A로 인한 B, A로 말미암아 B, A 때문에 B 이렇게 인과론적인 이 논법을 시에서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선지가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언어 논리로서 봐야지 그냥 상상하고 시 자체로서 뭐 감상을 해야 한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의 힘은 역사에 관여한다 이 말이 간섭을 하는 것은 자연이단 말이야. 그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자연의 힘 속에서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탐색하거나 수용을 해요. 인간 역사가 자연을 바꿀 수는 없어. 영향을 못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이 틀려서 답이고 2번은 둥근 기둥의 틈에 벽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어. 근데 그걸 서럽지 않다라고 했어. 문이. 이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틀릴 수는 없잖아. 바람이 막 스며들어도 서럽지 않다. 그것은 뭐야? 이 역사의 문이 자연의 바람이 서럽지 않다는 것은 자연의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쇠락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뭐 거부한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맞잖아. 그래서 한 번에 기와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감에도 세월이 막 오랜 세월이 지나가잖아. 역사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역사가 오랫동안 문이 안 열리고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이 역사가 언제 새로운 역사가 있나. 그러나 역사가 스스로는 역사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의 변화 속에서만 인간의 역사는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연의 변화 속에서만 인간의 역사는 펼쳐질 수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 그것은 이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첫째 줄에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자연은 그 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연의 힘이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역사를 쇠락시키기도 하고 생성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자연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만 역사는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문도 자연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역사가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도 또 나왔잖아. 아까 내가 읽었잖아.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을 해. 자연의 힘을 탐색하고 엿듣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는 펼쳐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3번에 기와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누가? 문이. 문이 닫혀져 있지만 쫙 바람소리. 바람이란 건 자연이잖아.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자연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자연을 탐색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죠.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거기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뭐 이겠군. 이게 추론이란 말이에요. 추론. 여러분들 이거 해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학의 추론이고 문학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허용의 그 한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허용을 할까 말까 이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바로 이 보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야.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관여를 하고 인간의 역사는 그 자연의 변화를 탐색하고 수용하면서 그 자연의 변화의 틀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문에 있는 기와장마다 세월이 덮여가고 있어도 자연이 어떻게 변해가나 이렇게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 이건 역사가 바로 자연의 그 변화나 흐름을 탐색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역사가 새로 열릴까 하고 그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다 그런 느낌은 안 나도 해석을 이렇게 못할 수는 없다.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건 틀리지는 않다. 딱 틀렸다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골격은 자연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힘을 이렇게 엿보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찾는 거야. 그 자연이 그 흐름 속에서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그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언제 가능성이 있냐를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틀리지 않다. 틀릴 만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운다리, 이 복이라는 바운다리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해석의 허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서 이걸 보기를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개소리를 하면은 진짜 강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자신합니다. 이 문제를 못 풀어요. 해설도 못하고 문제 못 풉니다. 저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저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게 출제의 논리라고. 여러분들 이해되죠? 이게 딱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단계마다 A로 인해서 B라는 결론을 냈어. 그럼 B라는 결론이 A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뭔가 비어있잖아요. 생략된 전제가 있잖아. 바로 A 있고 B가 있고 그래서 C가 있다는 이 정확한 추론의 인과법적인 논리가 통해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하는 것을 이해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거지로 막 그 어떤 그 이론서라든가 어떤 교과서, 참고서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거기에 꿰 맞춰서 이론을 이 시라든가 문제를 해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를 나와 있는 언어에 따라서 나와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양옆에 위아래에 있는 나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상에 왜곡되지가 않고요. 인과법적인 추론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시 해설을 하거나 소설 같은 걸 한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잊어먹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인과법적인 추론의 과정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잊어먹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암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암기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과법적인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그 왜곡됨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렇게 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제가 자 그러면 4번도 한번 보자고. 주춧돌에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란다고 그랬어. 요 구절이 있잖아요. 이제 역사가 흘렀어. 봄이면 싹도 나고 또 나무가 자라. 이건 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지 않은 역사가 역사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자연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역사잖아요. 죽지 않았잖아. 그것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역사는 죽지 않았잖아. 근데 그건 자연의 힘에 영향을 받은 것이잖아. 그 자연의 힘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틀리지 않았단 말이야.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이 보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틀리지 않은 거예요. 허용할 수 있잖아. 마구마구.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5번도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잖아. 낡은 처마 끝에 빛이 막 쏟아져. 새벽에 열려. 이런 구절이 있잖아. 요거는 맞다 틀리다 할 게 없어요. 무조건 맞아. 왜냐면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 이미 나와 있는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것이고 자연의 힘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가 열린 것이잖아요. 자연이 영향을 줘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연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출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도 이 출제의 논리라는 게 어거지로 자기 마음대로 선지를 써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억지로 답이라고 했다가는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인과적인 어떤 논리나 자연스러운 추론의 과정을 밟지 않고 출제를 했을 때는 어때요?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답을 만드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바꾼다거나 주체 오류로 만든다거나 누가 이렇게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선후관계를 바꾼다거나 반대되는 단어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또는 인지적 오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서 사실은 A인데 B라고 한다거나 이런 논법을 가지고 OX로 확실하게 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성의 가능성이다. 그러면 이제 그 틀 안에서 뭐 변화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허용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학의 출제 원리라니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번 시를 이제 이어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급필이라는 작가의 EBS에 연계된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이 제목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증오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는다. 에이, 가지를 찢어버려야겠다. 이런 시는 아니야. 어떤 그 식물이라든가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생명에 대한 어떤 예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교시 때 뭐 가지에 대한 파괴, 증오 이런 시가 안 나와요. 바람에 잎새가 떨고 있다. 잎새를 찢어버려야지. 이런 시는 쓰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개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 시는 뭘 썼냐. 첫째 줄에 보면은 수양나무 있잖아. 버드나무 이렇게 늘어진 그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거를 보고 쓴 거야. 이 대상을 보고. 그러니까 앞에 시는 문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문을 보고 쓴 거고 이 나번은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수양 버들나무 가지가 담을 이렇게 넘는 모습을 보고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겠죠. 자, 어떤 생각을 했냐.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가지 나무가 지가 힘이 있어서 막 넘어가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 얼굴 한번 못 본 뿌리. 그러니까 뭐 애먼 뿌리. 뭐 잘못이 없는데 엉뚱한 억울한 억울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가지가 스스로 담을 넘은 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뿌리도 있었고 또 잠시 살을 붙였다가 적막하게 손을 터는 꽃과 이파리가 있단 말이야. 가지에 꽃이 붙어 있고 이파리가 붙어 있잖아. 그게 이제 손을 이렇게 댔다가 다들 떨어지잖아요. 가지만 남잖아. 꽃도 이파리도. 손을 댔다가 털어버리는 꽃과 잎들.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담을 넘을 때는 이 가지의 생명력인데 이 힘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도와줬고 꽃도 도와줬고 잎도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이 가지에게는 조력자가 되겠죠. 도움을 주는 대상들이야. 도움을 주는 대상이 없다면 우리 생명은 하나의 생명 역할을 못하죠. 그 모습을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보이지 않는 뿌리나 꽃과 이파리들이 한 몸으로 일체가 돼서 가지가 담을 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혼자서는 안 된다. 어떤 그 하나의 생명체를 보고 다른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사유에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보고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B에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B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반복을 하죠. 통사 구조가 A가 아니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투에. 그러니까 B가 아니었다면, 또 밤새 중분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꽃과 이파리에 또 뿌리에 도움도 있었고, 가지, 수양벌 나무 가지에 한 몸속에도 다 도움이 있었고, 또 바깥에는 비라든가 폭설 요런 애들이 막 쳐주지 않았더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그 외적인 도움들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나 폭설은 다 조력자들이라고 봐야겠지? 이런 조력자들이 바깥에서 막 도와주니까 가지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담을 넘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 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무엇보다도 가지의 마음을 몸을 세우고 담 밖을 가둬놓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 가지에게 강력한 힘을 줬던 것은 담입니다. 담. 장애물이다. 언뜻 보면 장애물이야. 근데 그 가지의 마음을 딱 세우게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딱 막아서는 거야. 담이. 저 담이 아니었더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고 넘어서 담을 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지가 정말 그 세찬 생명력으로 담의 정수리, 사람으로 치자면은 그 담의 그 머리까지 타 넘어가지고 담이 있는데 담을 열어버려.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을 수양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은 얼핏 보면 장애물일 수가 있는데 장애물만은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것도 역시 조력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의 어떤 그 힘이 되고 뭐 짐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에게는 얼핏 보면은 이 장애물이고 고통이라고 생각됐던 게 사실은 나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담이 없었더라면 담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담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내가 의지도 가지고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걸 뚫어야겠다, 넘어야겠다 하는 그 도전 의식도 담이 줬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수양버들 가지만은 아니고 목련가지나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양 가지들과 대응되는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가지를 지닌 대상들은 전부 다 그러한 내부적인 도움, 외부적인 비, 폭우, 담 같은 것들이 다 도움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줄기라고 생각된 것들은 다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비슷해. 다 목련가지, 감나무가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런 가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지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조력자들이 있었고 그 가지들에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담의 의미는 뭘까?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야, 무지. 정말 내가 담을 넘을 줄을 몰랐잖아요. 나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을 줄을 몰랐잖아. 그 무지에 획을 긋는 무지를 타파해버린다 이거죠.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다니. 그리고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도박이고 게임과 같은 것이고 도반. 정말 나를 도와주는 도를 함께 닦는 정말 진정한 친구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것의 그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히 시련과 고난만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는 바로
진정한 나의 도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시가 끝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는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가지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내적인 외적인 조력자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충분히 넘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담마저도 우리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시단 말이야. 일단은 가지가 담을 넘을 때를 보고 쓴 시다. 자, 이렇게 보고 그럼 이 시에 관한 문제가 24번이다. 그러니까 시를 딱 읽었을 때 그 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 문제 있잖아. 바로 풀어버리세요. 그거 바로 그냥 풀어봐. 나에 대한 적절한 건 뭐냐. 그러니까 웬만한 건 틀리겠죠. 자, 1번.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의 주체가 누구야? 얼굴 한번 못 마주쳤어. 손을 턴 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체를 봐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얼굴을 못 얼굴도 보지 못했던 거, 얼굴 한번 못 마주쳤던 것은, 얼굴 한번 못 마주쳤던 것은 뿌리잖아. 그리고 손을 털었던 것은 꽃과 잎이잖아요. 그 가지에게 있어서 가지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이 뿌리는. 그럼에도 도움을 줬잖아. 또 손을 털었어. 누가? 꽃과 잎이 잠시 붙었다가. 근데 얘네들의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일한 것이다. 이거 인과법이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뿌리가 있고 손을 터는 꽃과 잎이 있었습니까? 가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있었다고? 그게 아니잖아. 가지의 마음이 있어서 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이파리도 있었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또 잠시 붙였다가 손을 터는 꽃과 잎이 보이지 않게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잖아. 근데 가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행위가 있었다고? 이거는 인과의 오류란 말이야. 인과의 오류. 그러니까 문제 출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잘 낸 겁니다. 이거는 해석에 허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틀린 것이잖아. 인과의 오류. 조심하세요. 주체가 누구냐. 이거 잘 찾고. 그 다음에 B에서는 고집센. 이게 주체가 누구야? 돌이 없는. 이게 누구야? 이걸 찾아야 돼. 이걸 통해서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고집이 센 게 누구야? B에서. 그러니까 주체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를 뭐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언어 논리를 보는 거야. 고집센이라는 것은 비잖아, 비. 또 돌이 없는, 이게 폭설이잖아. 얘네들이 아니면은 담을 넘을 수 있는 신명나는 일이 없었다니까. 얘네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비나 폭설이잖아. 비나 폭설. 고집생이라는 것은 비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내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돌이 없는. 이건 이제 폭설이단 말이야. 비나 폭설이잖아. 여기 나왔죠? 분명히. 여기 고집센 건 비고 돌이 없는 것은 폭설이잖아. 이게 주체단 말이야. 의미상 주어.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 근데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다. 누가? 두 대상이. 그럼 두 대상이라는 게 고집센하고 돌이 없는인데, 고집센 건 비고 돌이 없는 것은 폭설인데, 비하고 폭설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냐? 비하고 폭설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얘네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가지가 담을 넘을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이지. 근데 얘네 둘이가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주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주체의 오류야. 얘네들이 아니었더라면은 담을 넘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된 것이지, 얘네들 둘이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주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말 이해되죠 지금? 응? 얘네들 둘이가 방해자가 아니라고.
얘네들 둘이가 오히려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체의 오류를 가지고 오답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네들이 아니었더라면은 담을 넘는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이지, 얘네들 둘이가 꿈도 꾸지 못하게 방해한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 이것도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것의 주체가 누구야? B번에 여기 보잖아.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놓는 것이 담이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예쁜 소녀. 그럼 이게 수식을 받았잖아. 이게 의미상 주어잖아요. 이게 소녀가 예쁘잖아. 그 딥 센텐스였어요. 심층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지의 마음을 멈칫하게 하고 가둬놓는 것이 누구야? 담이란 말이야. 담. 이게 담이야. 이 주체가 담입니다. 담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담을 넘는 것은 신나는 일이잖아. 그래서 정수리를 타고 넘어. 담을 넘어.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그러한 행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쓴 거야. 다시 말해서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운 것이 담이잖아요. 그 담을 타고 넘는 것이 신나는 일이잖아. 그러한 가지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잖아. 가지의 담을 타고 넘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 의미란 건 뭐야? 가지의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주제잖아. 이게 가지의 생명력을 보여주잖아. 머무세우는 거, 멈추게 하는 거. 담이 있네. 그게 담이야. 그 담을 넘는 것은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은 담을 넘는다는 행위죠.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란 말이야. 지금 문학의 선지에서의 굉장히 그 문학다운 선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화작하고 언매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문학답게 공부해야 되거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과의 논리에 따라서 이것은 틀리지 않다. 그냥 담을 타고 남는 것이 신나는 일이잖아.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했잖아. 이게 주제야. 가지의 생명력이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 4번에 A에서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뭐야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잖아. 그런 것이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누가? 담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 근데 획을 긋는 것이 가지냐? 이것도 주체의 오류야. 획을 긋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무명의 획을 긋는 것이 바로 담이잖아. 담이 무지의 세계를 깨트려 버리고 가지에게 친구가 됐었잖아. 돌을 닦는 친구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담이라니까. 담. 근데 그게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지. C에서 획을 긋는 것이 담이야. 담 밖을 가두는 것도 담이야. 담. 근데 이 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체의 오류죠.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논리, 주체의 오류, 인과의 오류, 선우의 오류, 의도의 오류. 이렇게 해서 오류의 선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학의 출제의 논리입니다. 논리. 이게 오답을 설정하는 논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가지만의 일은 아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도움이 있었다. 근데 이 상황이 B에서는 담 밖을 가두어. 담이죠. 획을 그어. 무명의 획을 그어. 이게 담이죠. 근데 이것이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의 오류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에서 안 왔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이것들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이거 조력자들이잖아. 뭐 뿌리가 아니었더라면, 눈과 잎이 아니었더라면, 이건 조력자들이잖아. 근데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 목련과 감나무의 관계라는 것은 뭐야? 같은 줄기, 가지를 가진 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줄장이 줄기, 담장이 줄기, 이런 것들은 다
수양 가지들하고 가지를 가진 것들의 대응 관계예요. 이것은 이 두 개가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목련과 감나무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건 조력자들이잖아. 여기 썼구나. 조력자들이잖아. 근데 목련하고 감나무 사이에 관계가, 이 목련하고 감나무가 서로 조력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 목련하고 감나무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여기 앞에서 A 부분에서 뭐 B가 아니었더라면, 뭐 폭설이 아니었더라면 가지가 담을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B나 폭설은 바로 가지에게 힘을 도와주는 그 조력자로서 기능을 하잖아. 근데 목련하고 감나무는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 가지를 지닌 똑같은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 여기에 이 수양 가지하고 이네들하고는 거의 대응 관계란 말이야. 대응 관계. 코레스판드, 대응 관계.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들하고 똑같이 수양버들 가지는 똑같은 다른 것들의 조력을 받아서 힘을 발휘하는 존재지, 뭐 목련이 감나무한테 조력을 하고 감나무가 목련한테 조력을 하고 비나 폭설이 가지에게 도와줬듯이 그런 조력자들이 아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선지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잘 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문학의 출제 논리 방식에 익숙치가 않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가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A에서 E인데 요거는 C를 가지고 낸 거거든. 고정 구격 다. 그러니까 답을 좀 읽어야겠죠. 자, 이제 답은 글로 들어가겠는데요. 이게 고전 구격입니다.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이라고 하는 글인데 현대 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그 난해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말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함축적이고 포괄적으로 막 내적인 것을 잊으면 뭐 외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은 또 내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든가, 뭐 내적, 외적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구격을 많이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융합형 문학도법이라는 강좌도 따로 마련을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현대시 두 편에 고정 구격을 매칭을 시켜서 현대와 고전 글을 능수능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특히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비문학하고는 좀 달라. 정보가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차이점, 공통점을 찾아내고 추론하고 이런 비문학적인 글하고는 좀 달라요. 대상이 너무 많은 게 아니야. 대상은 많지 않은데 이 글에 표현된 그 함축적인 뜻이라든가 빗대어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중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이렇게 좀 음흉하게, 음흉스럽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말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글이 꼭 나쁜 글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의 그 글이 딱 일만 제시하는 글은 단순한 글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시 대상을 하나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말을 하려면은 이렇게 비주적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글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한 게 뭐냐,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말하고자 한 게 뭐냐. 자, 이 글이 이렇게 시작되거든. 나는 이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이용과의 문답식은 아니야. 내가 이용에게 주는 글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있는 글이야. 그 중에서도 이즘에 대해서 쓴 건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이즘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인데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좋죠. 그때는 잊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얽매이고 있잖아요. 잊어야 할 건 잊는 게 좋습니다. 한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이건 잊으면 안 돼. 인간의 어떤 예의라든가 도리라든가 내가 해야 할 목표라든가 잊으면 안 돼. 잊어버리면 헤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은 그거 자체가 좋은 거란 말이야. 이게 파지티브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잊어버려. 그러면 나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잊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어느 하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상이 많지는 않잖아.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포괄적인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인생사를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고통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은 잊어야 하는가, 잊지 말아야 하는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을 챙겨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요지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요리조리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좀 흥미롭게. 자, 이제 이영에게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너 있는 것이 너 병이라고 생각하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있는 것은 너 병이라고 생각하지? 있는 건 병이 아니야. 잊어야 할 것을 잊기 때문에 그건 병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한쪽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이건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야. 이거 뭔 말이에요? 병이다는 거죠.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는 거야.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건 아니야.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에 잊는 것이 좋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거죠. 왜냐? 잊어야 할 것에 잊지 않는 것은 병이잖아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을 이렇게 또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자기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는 것은 병이 아니고 오히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건 아니다. 잊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잊지 않는 것이 병이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되니까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요거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단 말이야. 아직 결론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야. 잊음과 잊지 않음에 대해서 잊음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잊지 않음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은 거야 지금. 하나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싹 바꿔서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잊어도 좋을 걸 잊지 못하니까 잊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요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잊어도 좋은데 잊지를 못해. 잊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요건 이제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 잊어야 되는데 잊지를 못해. 그럼 잊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반대로, 가정적으로. 만약에 반대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를 못해. 그럼 잊는 것이 좋잖아. 근데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반대로.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 근데 잊어버려. 그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려. 그럼 반대로 한다면은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잊으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다. 과연 그 말이 옳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가정적인 말을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이 아닌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 빨간 표시로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앞에서는 있는 거 잊어야 하는데 잊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건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반대로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병이란 말이야.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잊는 것을 병이라고 치자.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로 말한다면은 안 좋게 말한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화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이야기한 거야. 과연 그것이 옳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지금 좀 이따 문제풀이 하겠지만 과연 옳을까? 이 말은 옳지 않은 가정을 이야기한 것이잖아. 근데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요게 틀려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거죠. 이렇게 논의를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어떤 것이 어떤 때 잊어버리는 것이 좋고 어떤 때 잊지 않는 것이 좋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 인생의 고통이라는 어디에 있느냐? 잊어도 좋은데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나온다. 눈은 이제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죠.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눈은 계속 좋은 것만 보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입은 맛난 것을 잊지 못하고 감각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거죠. 거기에 빠졌다 이거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하고 천한 신분인데도 너무 자기 주제에 넘치게 큰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이제 잘못된 사례죠. 집안이 가난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재물을 잊지 못하고,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세 가지는 것을 잊지 못해. 거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나는 이름을 너무 이름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잊지 못해. 이런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나쁜 사례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세태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한 글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은 나쁜 사례죠. 어버이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효심을 잊어버리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부모를 잃고서도 슬픔도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줄을 모르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나가고 물러갈 때 벼슬자리에 또는 누구한테 만나러 갈 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낮은 지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갖춰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린다 이거죠.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는 나쁜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반드시 잊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야. 어떤 때는 잊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잊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세속에는 이렇게 어떤 데에 빠져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걸 잊어버리는 세태가 많다는 거야. 또 계속 나오죠. 먼 것을 보고 나면 이제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가까운 걸 잊어버리죠. 새 것을 보고 나면 너무 좋으니까 옛 것을 잊어버리죠.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어버리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걸 잊어버리고, 여기 나오죠.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안에 간직해야 될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깥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어. 거기에 빠지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양심 같은 거. 이게 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내적, 외적을 이런 걸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선제 냈긴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서 이제 인간들이 안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으니까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서 이제 질시의 눈길을 보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도리 어긋난 짓을 하니까 질시의 눈길을 보내고 귀신이 잊지 못해가지고 귀신도 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잊어버려야 할 것이 뭐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안에 있는 닭이 내적인 거, 이게 양심적인 거죠. 도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이걸 가져야 되는데 너무 외적인 것에 빠지면 내적인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어. 자, 요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잊어야 할 걸 잊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지 않는 줄을 아는 사람은 어떤 때는 내적인 것을 간직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도 균형이 흐트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적일 때는 내적이고 외적일 때는 외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균형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중용입니다. 중용.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어려운 말로 나 같으면 이렇게 내요. 권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이런 권도라는 말을 이렇게 좀 풀이해주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 권도는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융통성 있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 내적인 것만 갖추고 그냥 외적인 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적인 것도 갖추고 있고 어떤 때는 외적인 것에 맞추고 또 어떤 때는 외적인 것에 맞추고 자기를 좀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거 잊지 않을 것은 잊지 않고 잊을 때는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때는 나를 잊어버리고 맞춰주고 또 어떤 때는 내 걸 딱 챙기고 저쪽을 착 칠 수도 있는 거야.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그것이 어떤 삶의 어떤 그 이상적인 중용, 중도의 권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적절하게 중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이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에 익숙치 않으면은 시험장 가서 잘 읽을 수 있을까?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과는 다르다. 그래서 문학적인 고정구격을 출제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게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바로 풀어버릴까? 25번 문제죠. A에서 E에 대한 설명이 다 이제 고정구격 여기서 나온 문제니까. 그러면 A가 뭐냐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이제 한 가지만 들어서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야. 또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있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지?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잊을 때는 잊어야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때문에 1번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B는 이거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 주장에 대한 정당성,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무슨 근거로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2번이 맞죠. 근데 3번을 보면은 아까도 내가 설명했잖아. 3번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잊어야 할 건 잊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정을 한 거야.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있는 것이 병이라고 잊어야 되는데 그걸 병이라고 하자. 이건 필자의 주장하고 반대되는 것이잖아.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려. 그럼 이렇게 반대로 치자면은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려. 근데 잊었어. 그럼 병이잖아. 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잖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잊는 것이 병이잖아. 근데 그것이 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과연 그 말이 옳을까? 과연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었는데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주장이 과연 옳을까? 그건 안 좋은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것을 의문을 던짐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고 일부러 반대되는 질문을 던졌거든? 근데 3번에 이즘에 대해 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 이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틀리지 않았다. 이 가정이 틀린 것이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이 가정은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로 하기가 참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잊어야 할 것인데 잊지 않는다. 네? 근데 만약에 잊지 않는 것이 잊어야 하는데 잊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병인데 그걸 병이 아니라고 하자. 과연 그게 옳겠냐 이 말이야. 그럼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필자가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로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 틀린 거지.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한 가정이 왜 틀렸는가를 밑에서 이제 쫙 설명한 거야. 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부모, 이렇게 군신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틀린 짓을 저지르는가, 도리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는가. 그런 것들은 다 잊지 말아야 할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D는 이제 이 D가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친 거야. 먼 것을 지금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멀리 있는 것만 소중하게 여겨. 그러면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꼴이잖아요. 남의 것만 이렇게 추구해. 그러다가 자기 걸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않는 것에 대한 병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먼 거, 가까운 거, 옛것, 헛 거 이렇게 대비, 상반된 거 표현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잊음에 대한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야 되는데 잊지 않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야. 자, 2를 보면은 이제 아까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를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데 뭐 잊어버리고 인간의 도리 어긋나니까 하늘이 벌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질투와 시기 부리고 귀신이 막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그 재앙, 벌이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해서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죠. 이 생각을, 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요. 그 당연히 이거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에 대해서 정말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기출문제가 좋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3편의 글을 다 읽었으니까 뭐 자유자재로 문제를 바로 이제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죠. 자, 26번에 보면은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핵심적인 소재로서의 역사의 문에다가 이제 뭐 밑줄을 그어놓고, 니은은 핵심적인 소재, 가지, 그 가지의 생명력, 외부, 내부의 조력자, 또 담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그것이 장애물만 아니고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출제의 타당도가 있는 것이죠. 출제의 타당도라는 것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막 요사간데다가 요건 몰랐지, 용용 죽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뭐 음성 상징어에다 밑줄 그어놓으면 이상한 데다 밑줄 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성 상징어는 중요한 겁니다. 생동감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데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가장 적절한 거니까 웬만한 건 틀려. 가장 확실한 것만 해야 됩니다. 왜 맞고 틀린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기억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래로 나간다. 자, 미래로 나간다는 것은 맞아요. 역사의 문이잖아. 역사는 죽지 않았죠. 새로운 미래가 있고 푸른 하늘이 열릴 때 문이 열렸잖아.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근데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았다. 요거는 물론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이 인간 역사에 관여했다. 아까 보기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자연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에 관여했고 자연 환경의 흐름에 따라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주변 대상이라는 게 특정한 주변 대상이 누가 도움을 줬느냐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가진데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준다. 요건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아무래도 답을 고를 때는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뭐 주변 대상에 도움을 받았다. 아, 자연 환경의 흐름에 따라 자연 환경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범위면 싹이 트고? 요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 근데 요건 예민한 것이고 확실하게 틀린 걸 중점적으로 이제 답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는 주변 대상에게 내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았지 도움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거잖아.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또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 이번에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꿋꿋이 오랜 세월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리고 맞고 그 니은 가지는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이 확장한다는 게 생명력이에요. 자기의 가지에 불과했는데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건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게 생명력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영역을 확장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나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그냥 있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넓혀가요. 그러면 계속 움직이면서 넓혀간다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꿈틀거리고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내면적인 생명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잘 하려면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뻗어간다. 아, 영역을 확장한다? 생명력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문인데, 역사의 문인데, 여기서의 문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기가 되고 자연의 변화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문이 열리는 어떤 기다림과 어떤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뭐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활동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단절된 상황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OX를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월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려고 하는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존재다. 그거 자체가 틀리질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극복의 실천 활동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 이것 자체가 맞다 틀리다 이런 논의를 잠시 좀 미뤄두고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니은은 그래서 이제 니은을 봐야 되는 거죠.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근데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인데 가지가 외부, 내부, 내적인 뿌리나 꽃과 잎의 도움도 받죠. 외부적인 비나 폭설 도움을 받죠. 근데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 도움을 받잖아요. 뭐 간섭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기억과 니은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역사의 문이 무슨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고 한다. 물론 이제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연의 바람 소리도 듣고 이런 것은 기다림과 이런 태도지 자기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게 문도 아니고 가지도
뻗어나가려고 하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두 개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거짓으로 변화해가지고 외적인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불안함을 감춘다. 두 개 다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근데 기억 문이 무슨 반성을 하고 니은의 가지가 무슨 반성을 하냐. 아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은 두 개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26번이 그래서 답이 2번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하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도 바로 우리가 보죠.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보기를 참고해가지고, 아까 이제 가지가 담을 넘을 때도 한번 봤고, 보기를 가지고 나와 다를 감상을 해라. 그러니까 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가 담을 넘을 때고, 다는 이짐을 노남이라는 글이잖아.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보기는 무조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와. 그러니까 웬만한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워딩을 잘 봐야 됩니다.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해서 얻은 인식이다.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때도 가지가 담을 넘은 것에 대해서 사유해서 어떤 그 가지의 생명력을 포함해서 삶의 생명력까지 인식을 했잖아. 또 이즘에 대해서도 자세히 생각을 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세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서 인간관계들도 보면서 이게서 문제점이다. 그런 인식이 있잖아. 이런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거나 또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보기가 상당히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아까 역사의 문을 냈을 때 그 보기하고는 좀 달라. 이 보기는 상당히 보기가 중요합니다. 역사, 자연이 역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틀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보기를 안 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이 보기는 사유에서, 인식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나도 그렇다, 다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보기는 상당히 보편적인 거고, 이 보기는 사실 보기를 안 가지고 있어도 풀 수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보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나번은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서 살피고, 그러니까 꽃, 잎, 뿌리, 가지, 이렇게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 다 하나가 돼서 일체감이잖아. 일체감으로 이파리도 뿌리도 다 도와줬잖아. 그래서 발견했지. 그 수양 가지가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다. 그래서 이 다 부분들이 도와서 가지는 가지만의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 가지라는 것은 뿌리와 꽃과 잎과 비와 폭설이 다 도와줬다니까. 담까지도. 그러니까 수양나무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다라고 하는 인식과 깨달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맞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허용을 한다 이거죠.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유했잖아. 또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뭐 임금, 신하, 부모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아까 뭐 임금들, 또 신하, 부모, 효심, 또 뭐 물건을 주고받을 때, 나갈 때, 물러갈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도리에 대해서 썼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드러낸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서로 바꾸는 사람. 이 바꾸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 제시문에 보면은 여기에 주목해서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 이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도 상당히 좋은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자세히 설명했거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넘어가기가 또 어려우니까 여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여기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융통성이 있다는 이야기. 어떤 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적인다라고 하면은 내적인 양심을 잊지 않고 외적인 것을 조금 밀쳐두고 어떤 때는 또 외적인 것을 잊지 않고 내적인 것을 잠시 좀 보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렇게 스위치 전환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요? 뛰어난 융통성과 적응력과 균형과 중용과 권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삶이잖아요. 문제 잘 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을 해가지고 뻗어가잖아.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 는
인식. 여기에 쉼표. 있다는 인식.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어버린 것을 주목해서 잘못됐잖아.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인식,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외적인 것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스위치 전환을 잘 해서 바람직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내적인 걸 잊어버려가지고 바깥의 화려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가 없고, 자기 것을 잊어버리니까 외적인 것에 빠진다 이 말이야.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적인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치중되면은 외적인 것에 매몰돼가지고 자기의 내적인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 4번하고 선지 3번이 배타적인 선지가 아니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잘 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담의 의미를 사유해가지고, 담이란 뭐냐? 아, 이건 장애물이 아니라 이것은 도반이고 나를 도와주는 굉장히 조력자다. 그래서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보여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되잖아. 잊으면 안 되죠. 여기에 주목해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병이다라는 것이잖아요. 병이다. 병이 아닌 것은 아니야. 이중부정이잖아. 병이다는 거야. 근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 근데 잊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 근데 이 좋은 것이 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거운 문제입니다. 3번, 4번이 난이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이 어렵고, 답을 굉장히 쉽게 이 문장 자체로서 그냥 답을 찾게 해준 거예요. 이게 평가원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답의 정답도를 높여주고 답이 아닌 것의 그 난이도를 높여줌으로써 문제를 정확하게 쉽게 풀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연습한 사람은 쉽게 풀 수가 있고, 어영부영 제대로 되지 못한 강의라든가 이런 거 출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골탕 먹여버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수능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학으로서 잘 낸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왜 이 문제가 좋은 문제고 왜 답을 찾기 쉽게 해놓고 문장 자체만으로서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병이 아닌 건 아니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야.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 근데 이건 말 자체로 틀린 거고 3, 4번은 난이도 있게 잘 낸 거죠.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끝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푼 문제. 자, 22번.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하나를 이제 고르는 문제거든. 그럼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이게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가 아니라 너, 그대, 당신, 뭐 향다나 이렇게 부른다거나 사나 이렇게 부른다거나 그런 게 있어? 명시적 청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너, 그대, 당신, 향다나, 사나 이런 것이야. 이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화자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 게 아니야. 아까도 제가 제시문에 설명했지만 담담하게 오히려 절제해가지고 역사의 문은 열렸다. 역사의 문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담담하게 쓴 거야.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린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 동일한 색채어가 나오는가를 잘 봐야 돼. 색채어를 제시하여 시상 전개한다.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라는 것은 유사한 통사 구조야. 유사한 신텍스거든. 근데 가번에 보면은 이 색채가 벌써 이제 흰 벽이 나오는데 흰이 나온 거나 또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푸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푸른 싹, 또 푸른 높은 하늘, 아까 봤었잖아. 푸른 하늘 이렇게. 이 색채가
동일한 풀은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또 나번에서는 이를테면 뿌리와 꽃과 잎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꽃과 잎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A 했다면 B 했을 것이다. 요런 문장이 나오고요. 또 A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 문장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A가 아니었으면 B가 아니었을 것이다. 요 문장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B가 아니었으면, 폭설이 아니었으면,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더 담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A가 아니었으면 B였을 것이다. B가 아니었을 것이다. B였을 것이다. 또는 B가 아니었을 것이다. A라면, A 했으면, 이런 문장이 또 담쟁이 줄거리라든가 이런 담은 뭐뭐였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지는 않지만 A가 아니었으면 뭐뭐였을 것이다.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 동일한 완독, 동일한 동사 구조는 아니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있음으로써 통일감, 리듬감, 운율감이 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있으려면 사라져가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의 문은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덕에 열렸다 이 말이야. 가지는 사라져가지 않잖아. 생명력을 뻗어가잖아. 근데 요거는 뭐 완전히 두 개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사물을 관조해. 관조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문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볼관이야. 일단은 이렇게 한자가 여러분들 싫어하죠. 그때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한자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관인데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과의 거리감이 전제가 돼야 돼요. 떨어져서 본다는 뜻이야. 성권쌤의 문학 채널이라고 하는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관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심리적이고 명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일반인들도 함께 겨냥을 해서 제가 올린 것이니까 한번 관하고 조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성권쌤의 문학 채널에 보시면은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보기를 막 무시한다거나 또 개념어를 무시하는 선생님들이 있던데 참 우려를 표하면서 문학 공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그 사례로 관조와 관망을 제가 예시로 든 것이 있어요. 그거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관조라는 게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은 보는 대상과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한 소녀가 걷고 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이렇게 꽃이라든가 소녀, 자동차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비춰본다는 뜻이야.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뭘 비춰보냐면은 내 삶이라든가 어떤 삶의 의미, 인생이라든가 내 삶에 대해서 훤히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라는 것은 대상을 보고 그냥 떨어져서 보는 것만이 아니야. 뭐 관객에 있는 것만이 아니단 말이야. 사물을 대상을 관조함으로써 여기에 보면 주제의식을 부각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그냥 하나의 흥미끄러움만 본 거예요. 삶의 생명력이라는 의미로서 본 거야. 모든 문학은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서 본 건 없잖아. 강아지가 짖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강아지는 시끄럽군요. 이런 건 문학이 아니잖아. 9시 뉴스,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조심하십시오. 이런 건 문학이 아니잖아요. 사실과 팩트의 세계가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조화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란 존재의 의미, 나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과 인식과 어떤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조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가지는 단순한 시장에서 파는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그런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이 관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자 써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볼관에다가 볼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고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에만 그치는 거야. 소극적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근데 이 글이 세태를 그냥 요즘 세태는 이렇구나 이렇게 관망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잊음에 대해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가 감정을 투여해가지고 자기 주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세태만 관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약간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조와 관망이라는 것은 서로 대비적인 뜻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사전의 뜻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건 답이 2번이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나다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근데 역사의 문이 누구하고 소통한 게 아니잖아. 물론 자연의 그 도움을 받았긴 하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고야. 주고받고. 또 나번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누구하고 주고받고 이거 아니고 다번도 내가 이용에게 말을 한 것이지 이용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주고받고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근데 문제 해결 과정이 가번에 있냐, 나번에 있냐, 타번에 있냐. 근데 가번에 물론 문제라는 것은 있죠. 역사의 문이 안 열렸으니까. 근데 문제 해결 과정이 역사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연쇄적으로라는 것은 말끝을 이어가면서 하는 거거든. 기차는 길다, 긴 것은 뭐 코끼리는 무겁다, 무거운 것은 뭐 책상 이런 식으로 말끝을 이어가야 되거든. 근데 역사의 문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말끝을 이어가면서 연쇄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고 나번에서도 뭐 가지의 생명력이지 가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연쇄적으로 이어가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다번에도 문제가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거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의 해결 과정을 연쇄 끝을 이어가면서 한 것은 아니야. 문제점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개가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배터리가 닳아지고 다시 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이로써 2024학년도 수능문학 두 편의 시 복합제재 이걸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한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시면서 하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